딱이 맞은 영혼 제3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함이란 사건. 상담 치료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 상담 치료는 마음의 상처를 발견해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처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꾸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담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긍해야만 할 때 마음이 쓰디씁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 또한 아직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자로 쉽게 매도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심적인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까지도 숨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뭐니 뭐니 해도 괴로움이 너무 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대단히 클 때입니다. 그래야 심리치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한데 바로 이것이 또 병을 더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엔 말입니다. 상태가 호전된다는 것은 치료를 계속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니까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내담자가 그간의 성과를 무산시키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상태를 공고화하고 계속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매여 있는 상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서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는 경우더라도 이번에는 치료 기간이 너무 긴 것이 내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대략 얼마쯤 걸릴 거라는 시간폭을 나름대로 어림잡고 있습니다. 1시간만 상담한 다음 상담자의 지침을 듣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힐난했습니다. 평소에 자기 투사, 즉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는데 지지부진해서도 안 된다는 그녀의 신념에 따르면 이 치료는 속히 끝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그녀가 보기에는 오로지 자신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담 치료 과정에서 노력해 얻은 성과를 배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도 업신여기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만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했던 것은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즉시 자신의 제한된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상담을 위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예상하고 오는 사람들일지라도 대부분 자기가 자신에게 허락한 시간이 지났다고 믿는 순간부터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치료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 나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담 치료를 받다가 얻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분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내담자가 의욕을 잃기가 쉽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고 약속을 취소한다든가 마음을 꼭 닫고 있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았자 얻는 게 없다는 생각에서 상담자의 제안을 거절하는가 하면 아예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할 줄 모르며 내담자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반응을 보면 상처로 인해 얻은 분노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도움을 바라면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써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자에게 상담을 거부당하거나 치료를 받을 만한 신뢰
찬 관계의 기반을 스스로 깨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담자 때문에 상담자가 마음을 다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담자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처지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만큼 그들이 마음 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도 본의 아니게 내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모니카 슈베르트에게 일어났던 일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수려한 30세 여성인데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내가 이해심도 없고 감정이입도 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서도 이해받지 못하며 항상 실망만 겪을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상담 시간에 주로 하는 불평은 사장이 자기를 불공정하게 대했다든가 여자친구가 자기 편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았다 또는 부모가 매사를 오해한다 등이었습니다. 집단 상담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담당 상담자를 무능력자라고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쉽게 기분이 상하고 남들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불신에 차서 사람을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모니카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움이야말로 그녀가 무척이나 바랐던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런 한편 모니카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시험해보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줘요 진심으로요 였으면서도 말입니다. 나는 그녀의 이러한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는 기대였으니까요. 모니카 슈베르트는 벌써 1년째 나에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 불평하는 일 말고도 요즘 어떤 남자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한 까닭에 주로 나와 그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에 크게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떠나버린 것이지요. 어쨌든 그와의 관계를 마음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끝난 것으로 여기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몫을 의식적으로 분명히 하기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떠난 그 남자에게 잘못이 있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고집했지요. 마침 상담 치료를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지금까지의 작업이 별 성과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상담을 계속하고 싶어 할지 어떨지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의심은 다른 경우에는 아예 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상담 치료라는 공동 작업이 유익했다는 것이 보통은 양쪽 모두에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끝날 때쯤 모니카 슈베르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하고 계속 상담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우리 상담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허락된 상담 시간이 이제 10번 남았으니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라고요. 일주일 후 우리가 다시 마주 앉게 되었을 때 나는 벌써 그녀의 인사부터가 상당한 거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생각해보면 알 텐데요. 하고 그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가 알아맞힐 때도 많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그녀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을 좀 막으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한데 이 말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지난주부터 정말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분해하면서 그녀는 나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좀 더 캐물어 보았지만 그녀는 대답은커녕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해지면서 공기가 몹시 무거워져서 그녀는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라는 말로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대화로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어쩌면 그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그녀는 몹시 화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는데 일종의 승리감 같은 것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정곡을 찌른 거였지요. 무슨 일로 내가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했나요? 그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지난번 상담 때 나한테 물어보았잖아요. 이를 악물면서 대답하는 그녀는 분노와 비웃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 상담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당신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보고 상담 치료를 중지하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하겠다는 말인가요? 마치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휴, 긴장을 풀면서 나는 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숨을 깊이 쉬면서 안정을 회복한 후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어찌나 격렬하게 감정을 나타내는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신 마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 치료를 계속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당신도 나처럼 당신의 의견을 말해야만 해요. 말을 하면서 나는 이미 그녀가 내 말을 흘려듣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모니카는 자기가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러고 있는 한 이 일을 객관적으로 상의한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었지요. 내가 던진 질문이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당신한테 받아들여졌군요.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데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은 미쳐 내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녀는 아직도 나와 대화할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너무 크게 다쳐 내 앞에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녀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이 상황은 모니카 슈베르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딪힌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했지만 흔히 그 반대의 경험을 한 그녀였습니다. 남에게 자기 자신을 알릴 줄도 몰랐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남에게 기회를 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기는커녕 자기 상처 속에 웅크리고는 외부를 향해 공격적이고 힐난조로 반응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밀쳐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녀가 끊임없이 오해받고 또 남을 오해하며 살리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라는 내사에 젖어 있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남을 믿지 못하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남을 의심함으로써 새롭게 상처 입는 데서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에게 자기를 닫다 거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상대에게 열어 알리지 않는다면 이해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지금까지 두려워만 했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난 다 알고 있었어. 난 이해받지 못해. 언제나 거부만 당한다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 그 밖의 다른 관계도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외로운 사람, 또다시 거부당할까 두려워 아예 삶에서 돌아앉아버린 사람뿐이지요. 그러나 그녀가 사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라는 생각이 한낱 자기의 내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사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했던 질문이 자기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숙고해 볼 기회를 자기에게 주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외부로부터 겪는 그리고 겪는다고 믿는 몰이해의 대부분이 바로 자신의 선입감과 의심에서 비롯한 것임도 느끼게 되고 말입니다. 의심과 거부감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이 남의 애정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을 열어 보인다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란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방성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늦게 오는 경우는 대부분 걱정거리가 있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그런 표정 좀 짓지 말라고 하거나 늦게 들어왔다고 벌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왜 제때 들어올 수 없었느냐거나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니카 슈베르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상황을 한 번도 이해받아 보지 못한 채 오직 몰이해와 비판에만 부딪히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한 번이라도 이해받고 싶다. 내 소망과 욕구대로 남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게 된 것이지요. 남들이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를 대해주면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와의 일도 바로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실망감, 인격체로 대접받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 느낌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고 심하게 마음을 다쳤던 것이었습니다. 선의로 했던 질문에 모니카 슈베르트가 마음을 다친 것은 그로 인해 그녀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책임이 내담자 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상담 예약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을 때 내담자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렸을 때 잊혀진 아이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때 마침 그 비슷한 일을 겪어서 옛날 상처를 되씹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은 특히 심각해집니다. 사과하거나 일의 전후 상황을 해명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대개 이런 회복은 상담자나 내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일로 해서 자기에게 생긴 언짢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주제를 함께 다루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상처를 분명히 의식하여 이제 다시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약속 시간을 깜빡 잊음으로써 상담자는 자기도 모르게 내담자의 상처난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한 셈이 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내담자의 불쾌한 경험을 반복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내담자에게 걸려든 것이지요. 이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담자가 너무도 깊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상담자의 실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담 치료를 중지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료할 기회를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함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되도록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편한 느낌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상대에게 묶여 있는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상처 입히는 사람 역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울에 상이 비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반응 양식이 되게 비슷한 까닭이지요.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 민감하다는 전제 아래 성립되는 얘기지만 말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 때문에 마음을 다쳤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상처 내는 사람이 정말로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연락을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얼마나 심하게 마음을 다쳤는지를 알려주는 징표가 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자기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상대가 마음 상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 경우엔 상처를 준 사람이 뜻밖의 사태에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자기가 야기한 일에 대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 못지않게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하겠지요. 게다가 상처를 준 사람이 원래 상처를 잘 입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자책까지 하게 되므로 그 역시 자존감이 망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특히 애쓰는 사람,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오랜 동안 자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체험을 가장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소 자신의 내사, 즉 훌륭한 인간이자 친구로서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신념과 직접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스스로가 부과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남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겁을 잔뜩 먹고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토록 화를 낼 만큼 상대를 자극했다는 생각 자체에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그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화나게 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화가 나고 때로는 상대에게까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싶어서 말이지요. 엄밀히 말해서 남을 상처 입힌 일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비슷하게 괴롭힙니다. 아마 자기가 상대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그 결과 그런 일을 슬쩍 덮어버리려 하든지 아니면 아예 상대와의 접촉을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모르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상대가 격렬하게 반응하면 상처 입힌 사람은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 채 상대의 괜한 노여움에 희생되고 박대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도리어 상처를 입고 모욕감에 쌓인 채 또는 화를 내면서 물러나 버립니다. 물론 상처를 입힌 사람으로서 자책감을 갖고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금이 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식적이었건 모르고 그랬던 간에 아무튼 그가 저지른 일로 해서 말입니다.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이 각각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의 종류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질 때 상처는 더 쉽게 발생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레네 마이어와 그의 애인 토마스의 경우 이레네는 남자가 자기를 떠날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여자 손에 잡혀 꼼짝 못하게 될까봐 겁을 냈습니다. 이레네의 아물지 않은 상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토마스의 상처는 독립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고통이었던 것이지요. 이레네는 토마스를 감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헤어짐의 고통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 방어하려 했고 토마스는 이런 관계를 자꾸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 방어 수단으로 택한 방법이 하필이면 바로 꼭 그만큼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만 않았어도 토마스는 이레네의 간섭에 좀 더 여유 있게 선을 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는 자기의 경계를 침범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녀 옆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이레네 역시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겠지요. 거꾸로 이레네가 또다시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만 않았다면 토마스가 자리를 피해 사라질 때 그렇게까지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비단 상담 치료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관계 유형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관계 유형은 대부분 상대가 체험한 상처라든가 퇴짜 경험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접촉을 통해 새롭고 긍정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똑같은 일로 상처받고 마음을 다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완결되지 못한 개인사로 인해 비록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반복, 강박 속에서 같은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문제가 내면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그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상대가 떠나갈까봐 겁내는 이레네가 발견하는 남자는 공교롭게도 언제나 그녀에게 바로 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겁니다. 거꾸로 토마스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겪은 것과 비슷한 체험을 이레네에게서 자꾸 경험하고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상대의 노이로제를 알아 모시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실망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부정적인 견해만 더 강화되게 마련입니다. 심리치료는 바로 이런 점을 잘 다룸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개인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내놓는 관계 유형에 무심코 반응하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대의 체험을 직접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나와 상대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상대하면서 특별히 조심스러워 한다고 해보지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를 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함정에 걸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의 예민함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를 건드려 아프게 할 수도 있음을 예감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아무리 그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더라도 결국 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거라는 예감 말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잔뜩 긴장하다 보면 어색해지고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생기가 없어지고 분위기가 답답해지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상대를 상처 입히는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은 오히려 뒤집어 보면 또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만남이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느낌을 믿어야 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 하는 식의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좋은 뜻과 노력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힘겹게 애쓰다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자신도 상처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